자, 그래서 루소가 썼던 인간 불평등 기본론이라는 게 인간에 관련된 그 루소의 생각을 요약해 주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자연 상태, 여기서 이제 자연 상태란 말이 나와요. 자연 상태에서 너무너무 편하게 잘 살았다 이거예요. 이 책의 일부 43페이지입니다. 입판본으로. 병들의 근원이 거의 없었으니 자연 상태에서 인간에게는 따라서 약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고 의사는 더군다나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인간 불평등 일부에서 루소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편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개선 능력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perfectibility, 뭔가를 잘 만들려고 하는 게 오히려 문제였다는 게 47페이지 보면 그런 의미가 나와 있어요. 거의 무한적인 이 독특한 능력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 한심한 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속된 말로 그냥 나뭇잎 그냥 가려서 입고 사과나무 하나 따먹고 그냥 뭐 병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정말 잘 살았는데, 뭔가 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개선 능력, 이게 오히려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냥 페이지 수대로 천천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61페이지, 일부 61페이지에 홉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그 홉스가 떠오르는 문장이 있어요. 이 저자는 자연 상태는 우리의 자기 보존 노력이 남의 자기 보존에 가장 덜 해로운 상태인 만큼 이 상태가 따라서 평화에 가장 알맞고 인류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라고 말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예 62페이지에는 홉스 얘기가 나와요. 게다가 홉스가 통 알아채지 못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의 자의심의 잔인성을 또는 자의심이 생겨나기 전에는 자기 보존 욕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사람에게 주어져 자신의 안락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열의를 자기 동포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기 싫어하고 타고난 감정에 의해 완화시키는 원리다. 조금 길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만큼이나 약해 불행해지기 쉬운 존재들에게 어울리는 성향인 동정심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루소가 홉스를 이제 아주 거론하면서 그 61페이지는 홉스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62페이지에 보면 홉스를 얘기하는데, 홉스 너는 자연 상태가 인간이 만인데 만일의 투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잘못 본 거라는 거예요. 루소가 보기에 인간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PTA라는 거예요. PTA. 남을 동정하는 거. 다른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뭐 좀 잘 시키려고 하는 거. 그런 걸, 그런 감정을 타고났는데 그걸 PTA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홉스 너는 그런 걸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64페이지에 자의심을 낳는 것은 바로 이성이고 자의심을 강화하는 것은 반성이다. 요 얘기 나중에 그 에밀에서도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문장, 동정심이란 각 개인의 이기심의 활동을 눌러 온 인류의 상호 보존에 협력하는 타고난 감정임에 확실하다. 괴로워하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구하러 가는 것은 이 동정심 때문이다. PTA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 문장은 약간 그 맹자의 냄새가 좀 나죠. 맹자가 이 어디 공손추인가 하는 요 맹자를 보면 어디 공손추인가 어디 그 맹자 어딘가 제가 페이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유명한 문장이니까.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거를 보고 내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에서 그러는 거지, 내가 저 아이를 구해서 그 아이 부모로부터 무슨 돈을 받아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친산을 받으려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이가 빠져 어이구 이러고 잡아간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맹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에 요거 루소가 약간 맹자를 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당시 정도 되면은 공자나 맹자의 사상이 소위 이제 그때 당시에 중농주의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프랑스에. 근데 그 중농주의 학파가 이 중국의 을 하나의 어떤 모델 이상향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루소가 살았던 시대가 되면 중국의 정치 사상이 이 당시에 이제 들어올 때가 돼요. 들어왔을 겁니다. 좀 요거 보는 요 표현, 괴로워하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구하러 가는 것, 그것이 동정심이다. 요 말은 내 생각에는 맹자가 했던 그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그 마음하고 거의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루소가 맹자의 사상을 이어받았던 아니든, 이게 이제 소위
루소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쩌라는 거야? 응?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인간 불평등, 그러니까 인간들이 불평등해졌냐? 이게 지금 이 논문의 주제 아닙니까? 디종 아카데미에서 인간 불평등이라는 기원에 관해 써라.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거를 2부의 이 책의 75페이지부터 그걸 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다 울타리, 첫 문장입니다. 땅에다 울타리를 쳐놓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할 엄두를 내었고, 그 말을 믿을 만큼이나 고지식한 사람들을 찾아낸 첫 사람이 시민사회의 진짜 창설자였다. 요거 말은 안 하지만 시민사회의 진짜 창설자였다. 로크 얘기하는 거죠. 울타리 쳐놓고, 요거 우리가 봤던 통치론의 5장의 그 소유권에 관련된 얘기할 때 아메리카 인디안도 쫓아내고 울타리를 쳤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보면 그거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크란 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비판하고 있는 거죠. 니들 생각하기에 영국 니들이 생각하기에, 특히 로크 네가 생각하기에 시민사회에 울타리 쳐놓고 많은 거 더 생산량 많이 하는 그런 거에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첫 감정은 75페이지입니다. 2부 첫 페이지예요. 사람의 첫 감정은 자기 생존의 감정이고 첫 배려는 자기 보존의 배려였다. 그래서 자연상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76페이지. 자연상태는 순수한 감각들로 인해 만족한 상태였어요. 그냥 나무 열매, 이거 읽지 않겠습니다. 나무 열매 따먹고 그냥 자연 나뭇잎 같은 걸로 몸 가리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루소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려 있을 때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 그냥 10개, 100개 중에 한 사과만 따서 가져와가지고 아침에 반쪽 먹고 저녁에 반쪽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왜? 본성적으로 내가 많이 따가면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할 거라는 거를 본성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루소가 보기에는. 그게 배려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PTA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럼 사람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했느냐? 물론 이제 로크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를 암시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87페이지 보면요.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것들을 가로채려고 사람이 자기 노동 말고 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짐작이 가지 않으니까 경작자에게 경작한 땅의 소출에 대한 권리를 주고 따라서 적어도 수확까지는 해마다 땅에 관한 권리를 주는 것은 오로지 노동뿐이며 그래서 점유가 계속되다가 10살에 소유권을 바뀐다. 뭐예요? 땅의 분배. 이게 중요한 불평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뭐예요? 모든 악들은 소유권의 첫 결과이고 갓 태어난 불평등과는 떼어놓지 못한 단짝이다. 소유권이 89페이지입니다. 소유권이 모든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대놓고 로크를 욕하는 거죠. 대놓고. 여기 보면 88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들의 기능은 다 발전되어 기억력과 상상력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의심이 꼬드겨지고 이성이 활발해지고 정신은 가능한 한 완성에 막바지게 도달하게 됐다. 이제 타고난 자질들이 모조리 활동하기 시작해 사람마다의 등급과 운명은 비단 재산의 많음과 적음, 소용되거나 해를 끼치는 능력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정신과 잘생김과 힘이나 손재주에 따라서도 공로나 재간에 따라서도 정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자질들만이 오로지 존경을 살 수 있으므로 이내 그것을 갖거나 가진 채 해야만 했다.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자기를 실제와는 다르게 보여주어야 했다. 실제로 무엇이냐의 무엇으로 보이냐가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말아 이 차이로부터 어마어마한 허식과 간사한 속임수가 그리고 그 수족을 두는 온갖 악독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비유와 이 어떤 문체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이런 문장은 영국이나 독일 사람들은 쓸 수 없어요. 영국은 굉장히 드라이하고 독일의 문장은 굉장히 개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근데 프랑스의 문장들은 루소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들레즌이, 락강이니, 푸코니, 현대의 사상가들도 문장이 비유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감동적이지, 약간 문학적이고. 응? 여기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실제와는 다르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소유권의 분배, 소유권의 문제와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야금술의 발전이라고 돼 있어요. 야금술. 야금술이 뭔데? 응? 야금술이 뭐예요? 기술 발전이죠. 기술 발전. 기술 발전을 왜 했어? 로크식으로 얘기하면 더 많은 걸 생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응? 난 그래서 이 책의 논의를 보면서 이미 우리 사회, 현대 사회를 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들어갑시다.